이 가게에 팔기로 했어. 가게를 팔더니 갑자기 왜 알아보니까 가게 권리금 높이 쳐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아니, 가게 넘기면 나 일할 곳은요? 기껏 지금 시간 들여서 엄마한테 다 배워놨더니 왜 엄마 맘대로 다 하세요? 네 이모가 시골에 우리 가게 분점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너도 알다시피 엄마 집 있는 거 그거 세준 거 만기도 다 됐고 겸사겸사 갈까 한다. 가게 팔아서 이걸로 통장에 넣고 먹고 살까 한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원래 일해서 2년 돈 모아서 분점 내서 나갈 생각이었잖니? 그렇게 약속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났잖아. 내가 너희 나와 있는 동안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줬으니까 잘 모았을 거 아니냐? 너 어렵다고 몇 번 돈도 줬는데 그걸로 너희도 독립해야지. 엄마, 그동안 저희가 가게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통보하듯이 가게 넘기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솔직히 저는 이 가게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가게 물려받아서 너희한테 넘기려고? 너희가 내 가게 받아서 달라더냐? 아, 아니에요. 엄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장모님이라는 말에 찔끔하며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이었고 며느리는 뭐라고 말 좀 해보라며 옆구리를 찔렀지만 아들은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니들 오기 전부터 이미 가게 내놓은 거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이제 주인 나타나서 팔겠다는 거고 양념 비법이며 뭐며 다 전수해 줬는데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까지 걷어졌으면 돈 모은 걸로 차리든 뭐든 하는 게 맞지. 그럼 집은요? 가게 위층에 살고 있는 집도 빼야 돼요? 집도 빼야지. 위에는 가정집 아래는 가게인 게 좋다며 계약한다더라. 집까지 빼면 저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냐? 며느리랑 너랑 날 내쫓고 이 집이랑 가게 다 차지할 생각 아니었냐? 내가 좀 깜빡했기로써니 치매 환자로 멀리 봤냐? 니들 같은 자식에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나중에 내가 진짜 치매 걸려도 너희한테 책임지란 소리 안 할 테니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만큼 공부시켜 줬으면 알아서 해라. 그 어느 때보다 매정한 어미를 보며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위로하며 저를 원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시계를 보며 부동산에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원망했지만 어느 부모가 아꼈던 자식을 살고 일하던 곳에서 내쫓고 싶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2층짜리 건물 명의를 아들에게 안 넘겨준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만약 넘겨주었다면 지금 제가 쫓겨나 마음에 한이 맺혔겠지요. 하지만 일어나저나 편치 않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희이고 나이는 74세입니다. 제 아들은 김현수 40살이고 며느리는 1살 어리고 슬아의 쌍둥이 두 손주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저는 아들을 보며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없다지만 재혼까지 하며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기에 그만큼 다 해주고 싶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친부이자 사별한 남편이 제 두 번째 남편이었고 첫 번째 결혼은 20대 초반에 이뤄졌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 시동생까지 건사하는 집으로 시집가서 새집살이하며 고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분가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아이는 쉽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시댁에서 미움을 받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혔습니다. 친정엄마 역시 제가 시집간 지 7년여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 용하다는 한의원이며 약이며 다 먹였지만 크게 효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밖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왔고 덩달아 아이 친모까지 데려와 제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 살았는데 친정에서도 소박맞고 왔다며 친정 아버지의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안타까이 여긴 친정엄마가 애도 없으니 얼른 다시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도 못 낳는 몸이 결혼해서 뭐 하냐고 다신 결혼 안 할 거다 했죠. 그래도 일단 만나봐라. 만나본다고 다 되냐. 꼭 결혼이 아니고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중매장이랑 같이 나가서 그 사람을 봤는데 전 남편과는 다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나 정이 드니 그 사람은 제게 결혼하자 했고 자기는 애 안 낳아도 좋으니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하며 평생 백년해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시동생들도 없고 둘만 사니 참으로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참고 산 세월이 참으로 후회되었지요. 현재 남편은 시어머니와 낙지볶음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근방에서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장사하며 먹고 살았고 제가 들어오니 저 역시도 시어머니 가게에서 자연스럽게 일을 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 당시 드물게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애 못 낳는 며느리를 알고 들이셨는데도 항상 저를 위하며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애 못 낳는 것에 대해 죄송해하니 제 손을 잡으며 일부러 안 갖는 것도 아니고 아이 못 낳는 네 맘은 오죽괴롭겠냐면서 저를 다독여주시니 저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어머님과 남편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처음인 제게 잘 가르쳐 주시고 실수에도 보듬어 주셨기에 저는 시어머니께 절대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배우고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시어머니 곁에서 배우니 자연스럽게 음식일 또한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래 배운 남편보다 낫다며 저를 치켜 세워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가게 일을 맡길 수 있는 며느리가 든든하다며 편히 눈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게 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를 못 갖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니 시어머니께서 조금만 늦게 돌아가셨으면 제 아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너무나도 기뻐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태동을 느끼며 비로소 누군가의 어미가 된다는 느낌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하나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네요. 옛날만 해도 굉장히 노산이었고 언제 키우나 했지만 정신없이 바쁜 시절 보내고 눈 떠보니 아이는 금방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식당을 저와 함께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첫 결혼의 기억들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한 두 번째 결혼은 아들까지 낳고 키우게 되면서 행복했고 누가 보더라도 다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만큼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었고 뭐 하나 아쉬운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교육하며 뒷바라지하니 나름 자기 실력을 드러내며 서울에서 대학 비싼 돈 들여 대학원까지 졸업시키니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밥벌이를 한 후에야 한시름 덜고 이제 노년의 인생을 건강히 잘 보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으면 바랐지만 아무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전공과 무관한 가게 일을 하라기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싫다 했고 직장 생활을 하길 바랐기에 저희끼리 운영하다가 나중에 좋은 값에 팔고자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여자 있어요. 제 첫사랑으로 만난 사람인데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보면 정말 예뻐하실 거예요. 예뻐할 만해야 예뻐하지. 네 엄마 아무데나 붙이지 마라. 내가 본 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지금도 제일 예쁘고. 아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우리 아들 첫사랑이라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뻐할 각오 되어 있으니 우리 예비 며느리나 데려와라. 이제 엄마도 예쁜 딸 하나 보자. 그때 마침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오래 사귄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많이 좋아했다던데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것은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기대가 참 컸지요.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셨듯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예뻐하고 친딸처럼 잘해주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저는 제가 시어머니께 친딸 이상으로 모녀 사이가 된 적이 있었기에 될 수 있다 믿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참하고 착해 보여 아들과 잘 어울렸고 지들 좋다는데 굳이 반대할 것도 아니어서 결혼을 허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했죠. 사돈들도 다들 무난하니 괜찮았고 아들 안에 있는 집 대출을 좀 껴야 될 것 같기는 했지만 애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집 한 채 사줘야 할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도심지라 꽤 가격이 비쌌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 여유도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 기대하기 어려웠고 전세부터 시작하게 하려 했지만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사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 못 해주면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여태까지 아들이 모은 돈까지 모두 모아 아파트 하나 사주게 되었습니다. 대신 대출금은 지들이 알아서 하라 했지요. 그 정도 도와줬으면 이제부터는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괜찮으니 몇 년 고생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아들 장가 보냈으니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남편과 여행이나 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태 생활 터전이었던 가게 또한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 슬슬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몇 년을 더 장사하겠나 싶었고 이제는 일을 그만두어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기에 남편과 편히 쉴 행복한 노년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요. 그러나 참으로 제 소망은 애석하게도 빗나가게 되었어요. 장가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뭐 하나 손 쓸 수도 없이 쉽게 하루아침에 잠들듯 제 곁을 떠나갔기에 남편 잃은 슬픔에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만 두고 가버리니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고 아들 며느리도 그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남편을 보내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만 남편이 떠난 허전함과 그리움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를 비우는 일도 잡게 되었고 상실감에 절망하듯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무렵 제 친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형부 보내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 마음이 많이 안 좋네. 자꾸만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우리가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알았던 제 동생은 잠시 전화기를 붙들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제부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는 곳이 괜찮았던지 노년을 보내기 좋다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부가 복잡한 사업 정리한 후 동생과 함께 저희 가게에 분점을 내길 바랬기에 남편은 많이 일을 도와줬다 해서 고마워했고 제부와 남편은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제부는 남편의 부고 소식에 먼 길까지 와서 남편의 장례식에 와주어 조회금도 200만 원씩이나 주고 갔었는데 동생은 혼자 남겨진 제가 더 걱정되었던지 연락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언니, 그냥 우리 가까이서 살자. 혼자 거기서 뭐 할 거야. 아들 내외도 다 따로 살고 있고 어차피 왕래도 별로 없잖아. 나이 들어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도 좋아. 언니랑 같이 남은 인생 같이 보내고 싶어. 저는 동생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저도 더 이상 남편이 없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싶지 않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집와서 정든 동네였지만 남편이 떠나니 의미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려준 재산이 있으니 여동생 사는 곳에 나중에 가서 살 마음으로 집을 하나 사서 일단 세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게를 정리하면 다시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에 그 장사하는 몇 년 동안 모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나갈 생각에 가게가 팔릴 때까지는 운영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부동산에 미리 내놨지요. 건물과 권리금 모두 합쳐 내놓으니 저렴하게 내놓는다 쳐도 전보다 많이 올라서 꽤 가격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시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가게였기에 충분히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불경기라 그런지 쉽게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미리 내놓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나 사돈, 언제 한번 꼭 들르려고 했는데 이제야 가게에 왔네요. 전부터 친구들한테 맛있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낙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못 들렀어요. 근데 장사가 아주 잘 되시네요. 손님이 정말 많아요. 뜻밖에도 바로 안사돈이었지요. 아들 집 사줘서 보내니 누구보다 사돈네서 좋아하고 무엇보다 사돈네가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계셔서 자주 찾아오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일로 나중에는 친분이 생기니 별일 아닌 일로 심심해서 오고 갈 정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신경 써주는 것도 고마웠고 이렇게 안사돈 얼굴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유 오늘도 사돈네 집에서 모임 잘했네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혹시 사돈네 가게 내놓으셨다고 하던데 보러 오는 사람은 좀 있나요? 아니요. 불경기라 그런지 통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 가게 혹시 우리 사위한테 물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안사돈의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안사돈이지만 저희 가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들 내외가 갑갑한 상황인 것은 맞으니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내쫓을 순 없을 것 같아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저는 마냥 속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집과 가게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계획대로 동생이 머물고 있는 지방에 살던 집으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만약 이것이 팔리면 아들 내외도 어린 손주와 함께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 그때 생각은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아들 며느리를 집안에 들여서 아들이 전에 쓰던 방을 내주었는데 크기도 전에 살던 안사돈네 집안보다는 나아 보여서 며느리는 아주 반겼습니다. 집에 들어와 며느리는 눈치가 보였던지 임신한 몸으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그런 안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런 아들을 또 시킬 순 없으니 결국 제가 모든 것을 맡아 해야만 했지요. 가게 일도 빠듯한 판국에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으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았으나 나이도 그렇고 중간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일하는 업계가 워낙 좁은 탓에 소문이 돌고 도니 아들이 다니던 전이 회사에서 그만둔 이유가 사실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사표를 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한테는 다 알려지니 이력서를 내도 면접으로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내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게 되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아들이 원래 힘들다고 술을 잘 마시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가장의 부담이 무거웠던지 술 냄새를 잔뜩 벤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저 그냥 아빠 말 맞다나 가게 물려받고 살 걸 그랬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적성 살리고 싶어 회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돈 벌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어린아이 달래듯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일도 힘들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많이 어렵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사회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제 처음 시댁에서 고생했을 때 아이 못 낳는다고 비난받았던 게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내 편일 줄 알았던 식구들에게 야유와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 무엇보다 전 남편이 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함을 핑계삼아 밖에서 다른 아이를 낳아와도 당당하게 굴었고 그것 또한 내 잘못인 양 물고 오갔기에 끝없이 자존감에 상처받고 쓰라리며 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생활에서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그것보다 더 냉정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보다 더 힘든 일을 당했을 아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 안쓰러워 도저히 같은 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숙취해소도 하지 못한 상태로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엉망인 얼굴로 회사를 돌아다니려 하는데 그때 제가 아들을 말려가게로 데려와 마대걸레부터 건넸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가게에서 일해보거라. 회사 일 못지않게 자영업도 쉽지 않을 게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파는 곳이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부터 해보거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눈물을 흐를 기세였지만 이런 마음 약한 아들이 걱정돼서 저는 올 새가 어딨냐. 곧 예약 손님 오시니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했고 아들은 번쩍 정신 차린 뒤 제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정말 많았고 아들은 1번 자리에 앉을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의외로 손님 대우하는 게 맞는 건지 표정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한 당일사가 하루하루 계산해 주기로 했는데 그날 제가 준 돈을 통해 그 언제보다 땀 흘려버는 돈의 보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들은 당분간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적응한 후 부엌에서 조금씩 재료 다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귀하게 키웠던 외아들이라서 부엌에 칼질 한번 해본 적 없을 텐데 보니까 전혀 서툴지 않고 이래서 이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혼생활에 안사람 좀 도와주느라 몇 번 했고 처갓집에 어녀 살 때도 장모님께서 요새 남자들도 부엌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몇 번 해보긴 했어요.
많이 해보지 못해서 새아가랑 안 사돈 일 가르치느라 애먹었겠구나. 미리 잘 배워왔다. 그 덕에 가게일 쉽게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구나. 내 어렵게 얻은 새끼 귀했기에 제가 집에서 키우는 동안 단 1번도 부엌이 시킨 적 없는 내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음식점을 물려준다 해도 그냥 시큰둥했던 것이었는데 처갓집이나 새아가가 익숙해질 만큼 시켰다 하니 마음이 안 좋았으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 숨겼습니다. 어쨌거나 정말로 그 덕에 아들은 가게 양념 비법들을 금방 깨우쳤고 밑바닥을 찍고 어떻게 해서든 살길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서 밤새서 원하는 맛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해서 정말로 이 가게를 물려줘야 하나 싶다가도 안사돈의 말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일단은 지켜보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주방 안팎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해냈고 이제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워서 참으로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몸을 풀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지 한 푼이라도 같이 벌겠다며 아들과 같이 가게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손이 워낙 야무져서 그런지 저만큼이나 잘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항상 손님이 떨어지고는 했는데 잘 유지된 제 가게가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젊은 패기답게 이런저런 요리들을 개발해서 같이 팔기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 나름 매출에도 기여하게 되었고 저는 공정하게 아들 며느리 인센티브까지 주고 월급도 올려주며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게 해나갔습니다. 가게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 없이 자리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서 손주 보고 집안일 하면서 나름의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살기 넓었던 집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태어나면서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니 어느덧 남편이 떠났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할 일도 늘어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제가 봐야만 했는데 솔직히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니 가끔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식당을 한다지만 그래도 집 반찬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법이니 혼자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가사일을 도맡아 하긴 했지요. 물론 제 얘기를 읽는 어느 사람은 여럿이사 네 밥 먹고 빨리 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 때 하는 일과 여럿이서 살 때 하는 일은 분량이나 강도가 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손주를 돌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쳐서 사람을 쓸까 했지만 애시당초 가게 일이라면 모를까 집안일까지도 제 성격에 다른 사람 손을 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기에 망설이다가 그냥 슬슬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는지 평일에 이틀 정도는 항상 쉬기 시작했는데 둘이 나갈 때도 있었고 가끔 손주를 데리고 나갈 때 혼자 집에 남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저를 어려워했으나 제가 그래도 잘해줘서 그런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며 언제부터인가 손주 봐주는 일에 마음이 안 드는지 은근히 참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갓난 아기일 때부터 제가 손주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손주같이 엄마보다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하면서 질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과일 말린 거 주시지 마세요. 과일 말린 거 당도가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이 치아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과자보단 과일 말린 게 낫지 않니? 이거 우리 효준이 주려고 다 일일이 손질해서 잘라 건조기에 말린 건데 저도 본 게 있어서 그렇고 제 아이 이런 거 먹는 거 신경 쓰이고 싫은데 어머님께서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정 싫다면 안 먹이마 애엄마가 싫은데 하면 안 되지 네 말대로 과일만 먹이도록 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또 있어 내 효준이 빨래하실 때 유아 전용 세제로 꼭 써주세요. 효준이 거 따로 빨아주시는 건 좋은데 어른들이랑 똑같은 세제 쓰는 거 아이 몸에 안 좋아요. 그건 오늘만 급해서 쓴 거다. 내가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 효준이 세제 떨어진 거 몰랐어. 지금은 다 사놨으니까 잊지 않고 꼭 쓰도록 하마. 또 내가 효준이한테 뭐 할 거 있니 한꺼번에 말하려니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잘게요. 표준해 주세요. 신생아 때는 잠에서 깨나 몇 번이나 우유를 먹여야 하니 이런다는 걸로 제게 맡겼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크면서 밤잠도 잘 자고 애가 할머니만 찾고 좋아하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는 손주 효준이를 제품에서 빼앗다시피 해 안방으로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고심해서 아이를 돌봤는데 며느리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못 믿어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보는 게 제일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일단 아들 내외가 갑갑한 상황인 것은 맞으니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내쫓을 순 없을 것 같아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저는 마냥 속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집과 가게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계획대로 동생이 머물고 있는 지방에 살던 집으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만약 이것이 팔리면 아들 내외도 어린 손주와 함께 나가야 할 텐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 그때 생각은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아들 며느리를 집안에 들여서 아들이 전에 쓰던 방을 내주었는데 크기도 전에 살던 안사돈네 집안보다는 나아 보여서 며느리는 아주 반겼습니다. 집에 들어와 며느리는 눈치가 보였던지 임신한 몸으로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그런 안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런 아들을 또 시킬 순 없으니 결국 제가 모든 것을 맡아 해야만 했지요. 가게 일도 빠듯한 판국에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챙겨야 할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으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았으나 나이도 그렇고 중간에 경력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일하는 업계가 워낙 좁은 탓에 소문이 돌고 도니 아들이 다니던 전이 회사에서 그만둔 이유가 사실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사표를 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한테는 다 알려지니 이력서를 내도 면접으로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내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게 되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고 아들이 원래 힘들다고 술을 잘 마시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가장의 부담이 무거웠던지 술 냄새를 잔뜩 벤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저 그냥 아빠 말 맞다나 가게 물려받고 살 걸 그랬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적성 살리고 싶어 회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돈 벌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어린아이 달래듯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일도 힘들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많이 어렵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사회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제 처음 시댁에서 고생했을 때 아이 못 낳는다고 비난받았던 게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내 편일 줄 알았던 식구들에게 야유와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 무엇보다 전 남편이 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함을 핑계삼아 밖에서 다른 아이를 낳아와도 당당하게 굴었고 그것 또한 내 잘못인 양 물고 오갔기에 끝없이 자존감에 상처받고 쓰라리며 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생활에서의 사회적 인간관계는 그것보다 더 냉정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보다 더 힘든 일을 당했을 아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 안쓰러워 도저히 같은 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숙취해소도 하지 못한 상태로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엉망인 얼굴로 회사를 돌아다니려 하는데 그때 제가 아들을 말려가게로 데려와 마대걸레부터 건넸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가게에서 일해보거라. 회사 일 못지않게 자영업도 쉽지 않을 게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파는 곳이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부터 해보거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눈물을 흐를 기세였지만 이런 마음 약한 아들이 걱정돼서 저는 올 새가 어딨냐. 곧 예약 손님 오시니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했고 아들은 번쩍 정신 차린 뒤 제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정말 많았고 아들은 1번 자리에 앉을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의외로 손님 대우하는 게 맞는 건지 표정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한 당일사가 하루하루 계산해 주기로 했는데 그날 제가 준 돈을 통해 그 언제보다 땀 흘려 버는 돈의 보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들은 당분간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적응한 후 부엌에서 조금씩 재료 다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귀하게 키웠던 외아들이라서 부엌에 칼질 한번 해본 적 없을 텐데 보니까 전혀 서툴지 않고 이래서 이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혼생활에 안사람 좀 도와주느라 몇 번 했고 처갓집에 언여 살 때도 장모님께서 요새 남자들도 부엌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몇 번 해보긴 했어요. 많이 해보지 못해서 새아가랑 안사돈 일 가르치느라 애먹었겠구나. 미리 잘 배워왔다. 그 덕에 가게일 쉽게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구나. 내 어렵게 얻은 새끼 귀했기에
제가 집에서 키우는 동안 단 1번도 부엌에 시킨 적 없는 내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음식점을 물려준다 해도 그냥 시큰둥했던 것이었는데 처갓집이나 새아가가 익숙해질 만큼 시켰다 하니 마음이 안 좋았으나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 숨겼습니다. 어쨌거나 정말로 그 덕에 아들은 가게 양념 비법들을 금방 깨우쳤고 밑바닥을 찍고 어떻게 해서든 살길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서 밤새서 원하는 맛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노력이 가상해서 정말로 이 가게를 물려줘야 하나 싶다가도 안 사돈의 말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일단은 지켜보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주방 안팎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해냈고 이제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워서 참으로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몸을 풀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지 한 푼이라도 같이 벌겠다며 아들과 같이 가게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손이 워낙 야무져서 그런지 저만큼이나 잘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항상 손님이 떨어지고는 했는데 잘 유지된 제 가게가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젊은 패기답게 이런저런 요리들을 개발해서 같이 팔기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 나름 매출에도 기여하게 되었고 저는 공정하게 아들 며느리 인센티브까지 주고 월급도 올려주며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게 해나갔습니다. 가게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 없이 자리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서 손주 보고 집안일 하면서 나름의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살기 넓었던 집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태어나면서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니 어느덧 남편이 떠났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할 일도 늘어나야만 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제가 봐야만 했는데 솔직히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니 가끔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식당을 한다지만 그래도 집 반찬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법이니 혼자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가사일을 도맡아 하긴 했지요. 물론 제 얘기를 읽는 어느 사람은 여럿 이 산이 밥 먹고 빨리하고 청소하는 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 때 하는 일과 여럿이서 살 때 하는 일은 분량이나 강도가 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손주를 돌보며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쳐서 사람을 쓸까 했지만 애시당초 가게 일이라면 모를까 집안일까지도 제 성격에 다른 사람 손을 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기에 망설이다가 그냥 슬슬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는지 평일에 이틀 정도는 항상 쉬기 시작했는데 둘이 나갈 때도 있었고 가끔 손주를 데리고 나갈 때 혼자 집에 남게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저를 어려워했으나 제가 그래도 잘해줘서 그런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며 언제부터인가 손주 봐주는 일에 마음이 안 드는지 은근히 참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갓난 아기일 때부터 제가 손주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손주같이 엄마보다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하면서 질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과일 말린 거 주시지 마세요. 과일 말린 거 당도가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이 치아에 문제 생길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과자보단 과일 말린 게 낫지 않니? 이거 우리 효준이 주려고 다 일일이 손질해서 잘라 건조기에 말린 건데 저도 본 게 있어서 그렇고 제 아이 이런 거 먹는 거 신경 쓰이고 싫은데 어머님께서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정 싫다면 안 먹이마 애엄마가 싫은데 하면 안 되지 네 말대로 과일만 먹이도록 할게. 근데 가게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엄마도 가게 처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일단 엄마 잘 설득해서 시골집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한다 하면 그동안 신뢰 많이 쌓아놨으니 허락하실 것 같아요. 집안일이며 육아며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일세 먼저 시골집에 보내고서 관리한다. 하다가 안 팔린다 하고 그냥 은근슬쩍 자네 걸로 만들면 되잖아. 생활비나 좀 붙여주면서 아들이 운영한다.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차피 안 사돈 떠나면 다 자네 건데 곱게 주면 좀 좋아. 참 부동산 매물 다 걷어들이긴 했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해결했어요. 괜히 엄마 귀에 들어갈까 봐 낙지볶음에 몇 푼 싸들고 가서 사정 얘기하니 눈치껏 알겠다더라고요. 그래 역시 우리 사위네 허투루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 다 배워야지. 이렇게 우리 사위처럼 머리도 잘 돌아가는 법이지. 근데 자기야 어머님 시골 가시면 우리 효준이는 어쩌지. 어머님이 효준이 자기 편으로 만든 거 좀 얄밉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이 손주라고 예뻐하시긴 했거든.
효준이가 어머님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로 잘 봐준 것 같고 어머님 안 계시면 사람 쓰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 어려서 마음이 안 놓여 걱정이야. 얘 이거 아직 허튼 소리 하는 거 봐라. 지금 효준이 봐줄 사람 없어서 문제야. 돈만 주면 네 시어머니보다 잘 봐줄 사람 넘쳐날 텐데 그것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거냐고. 다 기회 올 때 해결봐야지. 안 그러면 영영 기회를 놓치게 돼. 안서방 말 맞다나. 지금 우리가 짠 대로 어머님 시골로 잘 말씀드려서 보내는 게 맞아.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희 엄마인데 안서방 이제까지 다 계획 세우고 시킨 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다 머리 좋은 자네 계획 아니야. 우리 딸 임신했으니 애 핑계로 자네 어머니네 들어가자고 한 것도 자네고 매출 높아진 거 정산 못 받는다고 돈 필요할 때 알아서 가져가려고 한 것도 자네고 거짓장 보며 지금 계획까지 세운 것도 다 자네인데 설마 이제 와서 발 빼려는 거 아니지? 아 장모님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요. 그냥 맘이 불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성격 여기서 나만치 제일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요양원 안 모시고 시골 댁에 모신 게 어디예요. 어차피 엄마가 가실 곳이기도 하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아들의 마지막 큰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안사돈과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세웠다 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제 얼굴에 스스로 침뱉는 느낌이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 항상 사랑 주고 어긋나지 않게 보듬어주며 키운 녀석이었는데 왜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지 속상함과 배신감에 서럽게 눈물이 쏟아져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가게도 잘 꾸려나가는 것은 기본이요. 신메뉴까지 개발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베개와 자세 성실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기특하고 놀라웠기에 가게를 진작에 물려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대놓고 바라는 얄미운 안사돈과 며느리만 아니었어도 이미 아들의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남편과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었기에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뭐 아깝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지. 제가 급여에다 인센티브를 후하게 쳐준 걸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매출은 말 그대로 매출일 뿐 직원들 월급에다 당장 재료값에다 세금에다 건물 대출금 이자에다 공과금에다 그 이상으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는지 몰랐던 녀석이었기에 제가 준 인센티브가 거의 순이익을 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또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들 또한 관리가 아니라 그날따라 매출액만 제게 정산해서 장부를 적기에 나갈 돈은 생각도 안 하고 높은 매출액만 탐났을 것이죠. 안사돈 말 맞다나.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가게라면 당연히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아들 물려주고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 시골 가서 유유자적 가끔 손주 안부나 묻는 연락 주고받고 명절에나 얼굴 일해서 이번 보는 걸로 만족하고 맘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알 필요 없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까지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어 저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한 이상으로 과분한 돈이라도 받았지 저는 집안일 해주고 손주 돌봐주던 노동의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제가 부모니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아들 내외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서 묵묵부답으로 도와주었던 것인데 이렇게 저를 속인 이상 저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게 더 맞았습니다. 새벽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을 때 밖이 분주했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손주 또한 오랫동안 잠에서 깨지 않았기에 아들 내외는 바로 가게로 출근을 했고 저는 동네 제가 가게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들에게 다시 제 전화를 돌렸습니다. 낙지 건물 주인이에요. 제가 내놓은 가게 거둬들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급하게 내놓을게요. 급급매로 지금 내놓은 가격에 70%만 받을게요. 빨리 팔아주시는 분께 복비도 따따블로 얹어드릴 테니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나도 괘씸했기에 저는 급급매로 가게와 건물을 내놓았고 금액이 센 만큼 가격도 많이 낮추고 복비도 따따블로 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부동산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경기가 좀 지나고 시간만 충분히 두면 언제든지 팔릴 매물이었지만 저는 빨리 팔아버릴 생각에 가격을 훅 낮춰서 내놨습니다. 그들만의 연결된 고리가 있었는지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저는 매수자에게 가게와 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괜히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괜히 티내지 말고 손님인 척 다녀와 분위기만 확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게 목도 좋고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한 매수자들은 이건 안 사는 게 바보라고 생각했던지 앞다퉈 계약을 요구했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경매 방식처럼 아무래도 너무 싼 가격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최대한 가격을 높이 쳐주는 사람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서야 저는 마음이 안정감이 찾아왔고, 이건 결코 아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내내 저를 기만하고 처갓집 부모님만 챙기며 제게 불안감만 주었으니까요. 나이 들으니 자식보다 돈이 더 든든하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와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